네, 안녕하세요. 태교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 맡고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토크아이티와 앵커와 저희가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김선영의 AI 레디 데이터 저희가 이제 고정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2회차입니다. 2회차로 AI 기본법 시대가 AI 기본법이 지금 올해 1월 달에 발효가 됐는데 그런 것은 무엇이고 또 이제 이런 데이터 중심의 AI 거버넌스라든지 또 데이터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실행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앵커의 김선영 굴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굴장님, 요새도 여전히 바쁘십니까? 어떠세요? 요즘 정신없죠. 네. 뭐 때문에 제일 정신없어요? 일단 뭐 여기저기서 다 AI를 얘기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위에서는 AI를 적용하라고 하고 있고 실무자들은 어디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공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만들 때 그 우스갯소리로 AI라는 말이 없으면 예산이 안 나온다고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성공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런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지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컨설팅이나 서비스를 갖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는 이제 AI 레디 데이터 네.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표방하는 기업인데 네.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네. 그 기업분들 만나면 이 AI 레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인식을 하는 것이 느껴져요?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AI 레디 데이터의 인식을 잘 하시는 인식에 대해서 많이 지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예전에는 굳이라는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리 없이 그냥 응용, 분석 활용 중심으로 네.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많이 하셨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되고 그 관리라는 게 메타데이터 관리라든가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것, 데이터 값에 대한 것 이걸 기본으로 시작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활용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걸 인식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몇 년 전에 네. 국내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하면서 다 레그 프로젝트 했잖아요. 네네. 레그 해봤는데 뭐야 이거 환각이 나오네. 내가 생각하면 아직 안 나오네. 이거 많이 체험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그죠? 수도 예.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레그를 갖다 우리 사내 데이터를 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갑자기 윗분이 날씨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 왜 돈 들여서 했냐 이런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들 좀 있었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발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AI 기본법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본법 해가지고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26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월 22일 날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올해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고요. 실질적인 발효는 내년부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기본법 만들어진 자체가 EU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하게 두 번째고요. 물론 EU보다는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법만 딱 나왔을 때는 아주 개념적인 얘기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시행령 2개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같이 나와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네. 뭐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의 가치 밑에 보면 AI 개발 활용 폐기 단계 정바에서 잠재 위험 식별 및 사전 평가 말은 좋지만 네.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네, 어렵죠 말이. 아. 법이 원래 좀 어렵게 써놓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 분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시행령이 나왔구나.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절차, 이런 좀 구체화시킨 내용이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나오고. 예, 그리고 네. 이제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네. 이렇게 이제 예전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빅데이터도 이제 그 3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그 신용정보 관리, 네. 뭐 이 그 세 가지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피해 나갈 수는 없고, 다만 어떤 조건에서는 이걸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법으로까지 못 만들고요. 그건 좀 반대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네. 그거 갖다 준용을 해서 많이 약간 샌드박스 형태로 구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비슷한 그런 형태로 가져갈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AI 페이크 AI도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관련된 건 AI를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거나 AI를 활용한 어떤 창작물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건 AI를 활용했다라는 걸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의무가 되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요즘 보면 개인정보 이렇게 활용했습니다라고 주기적으로 이메일하고 이제 카톡 이렇게 고지가 나가죠. 네, 고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위험 관리 업무 이 부분도 똑같이 AI 관리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개발, 활용, 폐기 단계에서 뭐 전반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사전 평가한다. 이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AI 거버넌스입니다. 네. 그래서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뭐 원칙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요, 지침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 조직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 R&R도 필요할 거고, 그거 갖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요. 그럼 그 AI 거버넌스라고 하면 거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나중에 정부에서 근거를 요청하면 네. 어떤 근거나 설명 자료도 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걸 그렇죠. 의미하는 겁니까? 네, 설명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아,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그 기업이 AI 서비스라는 기업이 준수하지 않으면 네. 내년부터 이거 실제로 법이 네. 이제 적용된다면 뭐 페널티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겁니까? 네, 페널티가 있긴 한데요. 좀 미미하고요, 아직까지는. 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지켜보면서 강화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에 비해서도 EU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개인정보 보호처럼 좀 과중한 어떤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계도 기간들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이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오늘 말씀하신 이제 이런 뭐 AI 거버넌스, AI 레디데이터 거버넌스를 하면서 네, 뭐 이런 걸 따로 할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면서 하면 예, 좋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AI 거버넌스가 거창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그게 부가적으로 어떤 그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해외 국내외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협의체 이런 것들만 더 구성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그 준비 여부에 따라서 뭐 비용이나 규제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되게 상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 기본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하고 싶은 거는 산업 성장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앞에서 이제 그런 기본 법이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뭐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이제 주의를 환기한 그건 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AI 에이전트가 기업 데이터를 결국은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또 필요한 사람한테 적시에 제공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디지털 맥락지도 실제로는 데이터 맥락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맥락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뭐 자세히 얘기하시겠지만 네. 그룹장님은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를 네. 분야별로 이제 도입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AI 에이전트를 함에 기업이 뭔가 이런 거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맥락지도 네. 뭐 어떤 유형이건 데이터 맥락지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현재 아키텍처라든가 지금 현재 인프라로서도 AI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그걸 활용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그 부분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는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팩트 위주에서 약간 뉘앙스까지 담을 수 있는 네. 이런 질의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한 번은 내가 원하는 그 정보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맥락 지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사를 한 340여 개 고객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그 회사나 솔루션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걸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 AI 도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했어요. 근데 네. 봤더니 도입을 했거나 아니면 검토 중인 고객사가 현재 87%입니다. 야. 상당히 많은. 요게 뭐 올 초인가 작년에 한 겁니까? 아니면 네, 올해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이걸 한 거고요. 얼마 한 달 전? 네네. 또 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62%가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이전트가 됐던 LLM이 됐던 이런 부분을 실제 사내에 도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검토 중이라고 하는 그 고객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분의 1 가까이가 내부 검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네.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한 13% 정도만 아직 계획이 없다.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레디 데이터가 필요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약 뭐 68% 고객사들이 이 AI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네요. 예. 68%. 보통 이런 거, 보통 메타데이터나 뭐 데이터 거버넌스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수치가. 그죠? 그래서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엔 챗GPT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쓰다 보니까,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경험치가 올라간 거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어. 인풋되는 데이터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더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치명적이죠. 거기는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좀 애매모호한 데이터가 나오면은 의사결정하기가 더 혼란스러워지죠.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돌아서 결국 기본으로 돌아간다. 데이터 거버넌스부터 제대로 하고 그 기반 위에 이 데이터의 구조와 값을 관리하고 이걸 가지고 AI에 집어넣어야지만 AI가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뭐 그 기업에서 저거를 운영 검토가 거의 90%가 나왔다는 거는 네. 엄청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우리 클라우드가 나오고 가상화가 나왔을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클라우드 중요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아직도 90% 안 될걸요? 운영 네. 검토하는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가상화도 마찬가지고. 내 데이터가 밖에 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주 이제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가상화도 그렇고 네. 거기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정말 폭발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여쭤본 게 데이터 맥락의 전달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있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0점부터 10점까지 척도를 만들었는데 0점은 정말 이건 어렵다. 매우 어렵다라는 네. 부분이었고 10점은 문제 없다. 쉽다라는 그런 걸로 했는데 한 4.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간 어려운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렇네요. 네. 가지고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데이터 맥락을 딱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RDBMS 사상적으로는 뭐 연결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데이터와 데이터를 또 연결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또 연결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RDBMS 형태는 좀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거죠. 물론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정, 조인을 여러 번 해야 되고 과정도 길고 그다음 그 과정을 가면서 누락되거나 중복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고 네. 거기 대안으로서 이제 요즘에 제시하는 게 그래프DB 쪽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다음 또 하나는 데이터를 갖다가 연결해서 보고 싶은데 여태까지 정형 데이터들은 다 연결할 수 있었는데 데이터 흐름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 흐름이나 뭐 데이터 리니지나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정형 데이터는. 근데 반정형 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또 연결했습니다. 한때 한참 뭐 빅데이터 얘기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하이브니 뭐 하두비니 만들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또 연결했어요. 근데 이제 비정형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럼 결국 정형, 비정형, 반정형 상관없이 데이터들은 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결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자료들이 그렇죠. 정확하게 다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해서 이제 데이터 맥락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어렵고 이런 부분을 이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AI를 우리가 뭐 검색으로 뭐 그 물어보는 거 답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네. AI 에이전트라는 건 실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판단하고 맞습니다. 실행을 하는 거. 판단하고 실행하려면 일반 회사 직원처럼 네. 회사에 있는 뭔가 프로세스나 어떤 관계성, 암묵적인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거 모르고 사원이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니까 네. 그것은 기존 데이터만 갖고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이 풍부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맞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설명 가능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들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렇다 그러면 약간 우리 아직까지 LLM 기반의 AI 같은 경우에는 환각 그렇죠. 그 현상이 없어지진 않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맥락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AI 에이전트로 가는 것은 뭐 시대의 큰 흐름이니까 네, 자율적으로 뭐 인간처럼 자기가 판단하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기업 내에서 활동을 하려면 네, 또 저런 데이터 맥락에 관련된 것들이 뭔가 체계화가 돼 있어야지만 이 AI가 제대로 사람처럼 일하겠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좀 쇼킹한 것 중에 하나가 그 1인 컴퍼니라 그래서 네. AI가 직원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업사원도 만들고 개발자도 만들고 그런 회사를 직접 본 겁니까? 그걸 이제 이론으로 내놓은 거고요. 이론으로, 네네. 아주 실제로 그걸 적용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신 그 트렌드로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겠구나. 왜냐면 정확하게 룰을 주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제대로 연결해주고 한다면은 네네. 그렇게 1인 컴퍼니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 연결고리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 그 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잘 뭐 도입해서 얘를 잘 활용하려면 네. 그 기업에 있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비정형 이런 것들을 다 용합해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잘 만들 거냐 체계를 네.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여태까지 정형 데이터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 그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 데이터를 알려주는 레이블들을 갖다가 잘 여태까지는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반정형이나 비정형은 그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수집하면서 같이 융합을 해서 네. 가져가야지 그렇죠. 걔를 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신 걸 거예요. 지금 AI 시대에 그 이제 어떤 요구 사항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결과물 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과정도 너무 많고 걸림돌도 많고 그래서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했더니 시스템 간에 아니면 부서 간에 데이터들이 다 산재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품질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 네. 그다음에 필요한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그게 뭐 테크니컬 메타데이터든 비즈니스 메타데이터든 상관없이 이런 것들도 태부족이고 아니면 잘못돼 있고 그리고 정형, 비정형, 반정형에 대한 연결고리. 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이거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걸 막상 에이전트 도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쪽짜리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 갖다 좀 더 편하게 빠르게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망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칭 약간 단순 자동화 이런 개념이 된 거고 이런 거에서 우리는 더 부가가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하려다 보니까 데이터도 분산돼 있어. 믿을 수도 없어. 그다음에 데이터의 일부만 우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어. 이러다 보니까 이건 한계가 좀 있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다 그걸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형과 비정형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서 얘를 융합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걔를 갖다가 우리 사람이 알 수도 당연히 AI가 인식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고 사람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니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고도화된 AI 기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그거 갖고 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하고 싶은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AI 에이전트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프로젝트를 하는 주체가 이런
데이터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뭔가 제대로 신경을 안 쓰면 그거 굉장히 그 컨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네, 야, 우리 에이전트는요 기능이 좋습니다. 뭐 MCP가 좋고요. 뭐 이런 얘기만 하면 그거 일단 뭔가 네. 한번 심각하게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객들도 많이 이제 다 많이 알고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기술만 좋다, 기능만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네네네.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최적화된 걸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더 중점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온톨로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온톨로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프DB까지 연결고리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톨로지라고 하는 건 사실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컴퓨터든 네.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그 개념과 관계를 정의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컴퓨터 AI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온톨로지라는 사상 기반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어떻고 어디랑 무슨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걸 그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기업에 있는 관계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어떤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업무의 우선순위라든가 네네.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기존의 RDBMS 상으로도 옛날 ER 모델링이라고 해서 네. 뭐 모델링을 했었지만은 그걸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다양한 변수도 많고 하다 어떻게 보니까 보면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뭔가 관계라든지 네.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런 것들은 테이블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형화된 거라면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되죠. 표현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게 그럼 그래프DB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DB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모델링을 했으면 실제 데이터는 거기다 적재를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제 온톨로지 사상을 가지고 온톨로지 사상 기반의 디자인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갖다가 실제로 그래프DB에다 모델링을 하고 네. 그 그래프DB에 모델링 한 그 구조에다가 실제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중에 사람이든 AI든 네. 인식할 수 있게 구성을 해주자라는 게 일단 시작입니다. 그럼 여기서 온톨로지 디자인, 그래프 모델링, 그래프 DB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단계에서 제일 뭐 기업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 맥락 기반으로 이제 AI를 프로젝트할 때 네네. 이 네 단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할까요? 일단 온톨로지 기반으로 그 사상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 네. ER 모델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ER 모델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ER 모델링 한계는 있겠지만은 네. 근데 그걸 갖다가 한계가 있는 ER 모델로 표현하지 못하는 걸 표현하는 네. 그래프 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 네. 부분들이 좀 생소하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데이터 모델링 했던 분들은 좀 테이블, ER, 네. 모델 그 관점이 너무나 명백히 있는 예, 거잖아요, 머릿속에. 예,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래프 모델을 하려니까 네. 생소한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차라리 신입사원들이 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도면을 잘 아는 뭔가 거기 그렇죠. 현업부서 예. 있는 분들. 현업부서, 그렇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네. 현업부서 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어찌됐건 이게 구축이 되고 나서는 운영은 이제 직접 하셔야 되니까 운영하실 때는 그런 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그 RDB 할 때 ER 모델링 하면 네. 그거는 진짜 그 특별한 그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네. 일반 고객사의 현업부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현업부서가 이런 ER 모델링 말고 이런 그래프 모델링 해가지고 그거는 난이도가 훨씬 적다고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쉬울 것 같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변화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ER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직관적이기도 하고 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데이터의 흐름이라든가 관계 자체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는 더 쉬울 겁니다. 일단 뭔가 맨 처음에 뭔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딱 뭔가 일단 만들어진 게 있으면 네. 거기에 그걸 약간 변화시키는 거는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처음부터 만드는 건 어려울 수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환경이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네네. 법규제도 바뀔 거고, 기술의 트렌드도 바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제품들도 바뀔 거고, 그럼 그런 거 갖다가 모델에다 적용할 수 있게 최적화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바뀐 거 그런 것들을 테이블을 해가지고 RDB에서 뭔가 이게 구조화시켜 하는 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업들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지. 네. 컬럼 추가해야 되고, 그렇죠. 테이블 추가해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 또 데이터 흐름 또 바꿔야 되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최적화시키고 예.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또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프DB를 구축을 하는 방법론이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고, 당연히 업무라든가 데이터든 현황 파악이라든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ER 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처음에는. 네. 좀 이걸 갖다가 좀 정리하고 싶어서. 아, 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케이. 아니면 이제 그 ER 모델링을 건너뛰고 이 현황 분석하는 거 가지고 바로 그래프 모델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ER 모델을 거쳐서 그래프 모델링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모델링 많이 하셨던 분들은 굳이 ER 모델이 필요 없이 네. 바로 다이렉트로 오케이. 그 그래프 모델링 한 다음에 모델이 그려졌으면 이제 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구조가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적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적재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쿼리를 이제 그 AI가 쓰든 AI 에이전트가 쓰든 네. 아니면 딴 오케이. 기타 여러 가지 도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끄집어 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가져다가 써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을 하겠죠. 제대로 흘러왔구나, 제대로 가져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갖다가 반복 작업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가져오는 거 중심으로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을까? 좀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짧은 정확한 걸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쿼리를 좀 더 다양하게 다르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걸로 한계가 있으면 모델링을 좀 바꿔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쿼리 튜닝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쿼리도 튜닝을 하고 오케이. 쿼리 최적화를 시켜보고 쿼리를 최적화하다 보니까 모델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모델도 좀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또 쿼리를 또 바꿔보기도 하고 이게 계속 사이클 돌겠군요. 예. 그래서 전에 한번 이제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 24시간 걸렸던 게 결국엔 1시간으로 줄어들었던 약 96% 의 효율을 보였던. 그러니까 RDB에서 했던 것이 24시간 걸렸던 거를 네. 그래프DB로 1시간 만에.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하면서 그래프DB 모델링을 갖다가 계속 바꾸고 모델 최적화시키고 그다음에 쿼리 최적화시키고 이렇게 네.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원하는 그 조건에 원하는 데이터가 원하는 사람한테. 오케이. 그러면 이 방법론, 네. 이 구축 방법론으로 지금 실제로 앵코아가 네. 이제 AI 에이전트를 위한 AI 레디 데이터 프로젝트 하실 때 이 방법론들을 하시겠네 지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하면서 약간 시행착오를 하면서 네. 저 방법론도 최적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방법론이 뭔가 나중에 솔루션화도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하는 과정이 쉽진 않거든요. 네. 아까 그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러들이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모델링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 분석을 해서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갖다가 하나하나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축소시키고 좀 의사결정만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과정을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품을 또 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만간 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보면은 좀 그 어려운 과정들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정형 데이터 관련돼가지고 네네. 그 지난 과정 25개인가 그 네. 과정을 네. AI 자동화 시켜가지고 5개 과정으로 네. 솔루션 시켰잖아요. 네네. 메타샵인가? 네네. 그 정형 데이터 관련.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패턴으로 이 방법론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니트라 그래서 네. KNIT에서 네.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옷감을 짜다. 그러니까 패브릭처럼 네. 이렇게 해서 어. 일단 가칭 K니트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의적으로 네. 니트란 게 또 NEAT 네. 아주 깔끔한 네. 있잖아요. 좋네. 네네. 네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그것도 종이어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락지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식그래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지식그래프 기반의 어떤 설계 지식을 그러니까 설계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AI가 좀 AI 에이전트가 좀 알아보기 편하게 이 품질이 좋은 맥락지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걸 구현하는 데 급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막 그래프 DB도 사용하고 막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ER 모델링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상 그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노드와 엣지로 구성을 하는데 의미가 없는 노드도 있고 의미 없는 엣지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잘못 찾아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방문원에서 고객하고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고 비즈니스 이제 업무 분석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객이 진짜 뭘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처음에는 범용적인 건 아니거든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걸 기반으로 역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DB에 대한 설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맥락 지도를 갖다가 AI가 가장 잘 써먹을 수 있게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조 설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런 그 그래프 DB를 구성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최적화가 되면은 그래프가 복잡한 게 이제 좀 덜 복잡해질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확장성도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적화되기 때문에 경로 자체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검색 시간도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명확해지니까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가져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좀 공감한 게, 제가 오전에 네. 그 제 아이폰에 있는 그 주소로 네. 한 300명을 이제 PDF로 받아가지고 그걸 엑셀로 변환시키고 챗GPT한테 넘겼거든요. 네, 네. 좀 금방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주소록에 항목들이 네.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AI도 시간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얘가 그렇죠. 네. 막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단순한 그것도 그런데 뭐 하물며 기업 데이터 막 저렇게 구조화가 안 돼 있는 걸 집어넣으면 아무리 AI더라도 시간 엄청 많이 걸리겠죠. 맞습니다. 그죠? 시간이 걸리는 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기다렸는데 잘못된 게 나오면 그렇죠. 더 이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꼬이는 거죠. 네.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네. 없고 이제 어정쩡한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이제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온톨로지 기반의 어떤 데이터 맥락 지도를 만들 때 그래프 DB를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걸 구성할 때 있어가지고 왼쪽처럼 이제 있는 걸 가지고 노드들을 이렇게 막 만듭니다. 네. 노드를 막 만들어 놓고 연결을 엣지로 연결을 다 했어요. 이게 지금 축구 관련된 거죠? 예. 네네. 피파 기준으로 네. 피파는 이제 클럽 단위 대항전이거든요. 네. 국가 단위 대항전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클럽이라면 프로 구단을 말하는 거 아니죠? 네, 이게 그건 아니고요. 토트넘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나라별로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초창기에는 그 풋볼 클럽별로 피파에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4개의 연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4개의 풋볼 클럽이 피파에 가입이 돼 있어요. 잉글랜드, 스코틀, 웨일즈. 맞아요. 예선전이 항상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영국인데. 월드컵 할 때 다 따로 나올 수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우리나라 하나고. 네. 오케이. 근데 영국만 저 4개예요. 네. 네, 다른 데는 전부 다 하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예전부터 했던 거니까 이거를 깰 수는 없으니까 그걸 허용해 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얘 빼고는 전부 다 국가와 연결돼 있는데 네. 얘만 하나 더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저런
노드도 많아지고 엣지도 되게 복잡해져요. 네네. 그래서 저런 부분을 갖다가 이건 조금 아닌데 그래서 그 오른쪽처럼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을 두고 네. 국가 안에서 4개가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아. 어떤 하나의 그 클러스터링이 되는 거죠. 네네. 저렇게 하면 이게 좀 더 단순해지면서 접근하기도 훨씬 편한 거죠. 대부분이 그렇고 하나만 그런데 하나로 저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른쪽 같이 재구성하는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델링 능력이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많이 그 단순화시키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클러스터링하는 이런 또 하나의 또 기법이 됩니다. 일단 큰 단위로 움직인 다음에 그 안에 다시 또 네.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저걸 이제 기업이라면 네네. 기업에 있는 데이터, 현재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왼쪽처럼 저렇게 다 만들어 버리면 네네. 그래프 모델링을 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막 이렇게 다 표현돼 있지만 복잡해가지고 찾아가기도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네네. 잘못 갈 수도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단순화시키고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 맥락 지도를 갖다가 이제 가져간다면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얻을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자동화겠죠. 이거 제대로 지도를 구성했다 그러면 자동화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적용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자동화가 된다면은 실제 총 소요 시간, 그러니까 리드 타임 자체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효율성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현업 담당자들이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변화 관리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구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얘를 확장한다. 아니 다른 에이전트랑 연결한다. 아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연결한다 그랬을 때 훨씬 더 확장이 좋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면서 뭐 24시간 걸리던 게 1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부 다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재현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냥 무슨 블랙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AI 기본법에 네. 설명할 수 있는 맞습니다. AI하고도 맥락이 네. 일치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복적인 작업들은 효율이 85%까지 향상이 되더라라고 이제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뭐 고객이 얻는 3가지 핵심 가치인데 결국 이거는 AI 에이전트가 동일하게 얻는 핵심 맞습니다. 가치죠.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고객이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들이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온톨로지랑 그래프 DB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프 DB를 구축할 때 이제 보통 단 5단계를 거칩니다. 트랜스퍼, 데벨롭먼트, 어널리시스, 튜닝, 트레이닝. 트레이닝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변화 관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트랜스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ER 모델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요. 저 색깔이 DBM에서 각기 다른 이기종이란 말이에요. 네. 이기종 DB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잘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 DB, 그래프 데이터 그 모델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었던 보라색, 하늘색, 뭐 분홍색, 연두색이 있는데요. 저것들이 하단에서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네네. 저 노드들이 저기서 다 따온 겁니다. 그럼 저렇게 하나로 이제 이기종 DB지만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그 모델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그 앵커에서 그때 저번 시간에 말하는 선사, 네, 글로벌 선사 네, 이렇게 네.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모델을 그릴 때 그 데이터는 모델을 갖다가 그릴 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산이 돼 있거나 네. 아니면은 뭐 논리적이든 물리적이든 분산이 돼 있는 것도 이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도 일단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요. 네. 또 대용량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수행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진짜 여기도 나왔지만 그 로그 분석하고 보안 쪽에 네. 또 적용하기 좋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모 기관에서 네. 그
뭐 침입 방지, 그다음에 침입 경로 역추적 이런 걸 할 때 이 그래프 DB를 활용해서 추적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뭐 여기서는 예시를 이제 은행을 예시를 들었는데요. 기업의 부실 징후를 예측하고 싶다. 이게 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숫자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숫자로 보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룰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 기존의 RDBMS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룰 베이스로 그 룰에 따른 결과만 나타나게 될 텐데 얘는 이제 그래프 DB를 구성하게 된다면 실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가독성이 있고 이런 노드들이 있구나. 이런 엣지가 있구나. 이런 엣지를 통해서 저런 노드까지 가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 옛날에 우리 빅데이터 분석할 때 EDA 하듯이 그러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게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룰 베이스로는 파악하지 못했던 네. 새로운 것을 또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정말 좋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신용 뭐 이상 징후라든지 부실 징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룰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네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런 뭐 그래프 DB 기반으로 해가지고 AI랑 같이 그런 이상 징후를 예측하는 것들도 앞으로 그런 분야도 앞으로 많이 적용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지금 POC를 요청하신 데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그 뭐 은행에서 어떤 그런 예측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비스를 하는 기업, 보험회사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이 언제 이탈할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도 조금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방법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을 처음 그린 것 같다가 업무 난이도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이걸 저희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놨다 그러면 네. 어떤 노드나 엣지가 비대해지거나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드나 엣지에 대한 모델 자체도 이제 손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 그걸 하면서 또 이제 SQL 쿼리. 여기서는 GQL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GQL도 튜닝을 하는 그리고 서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상호 보완을 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최적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RDB 네. 튜닝하는 건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관점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변화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나중에는 최적화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을 이제 내부적으로도 양성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엔 다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네. 그 그래프 DB 구축 관련된 거를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보통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구축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래프 DB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가시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온톨로지라든가 온톨로지 기반의 그래프 DB를 그려서 네. 얘가 결국은 목적은 그거예요. 데이터 맥락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최적화된 거, 현재 기준으로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로만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네. 얘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그 부분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맥락 지도를 만들어서 AI 에이전트들이 뭘 얘기하든 간에 그 AI 에이전트의 의도에 맞춰서 정확한 데이터를 적시에 적합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네.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골장님은 90년대 때 네. 90년대 중후반서부터 코볼에서 네. RDB로 전환됐잖아요. 네. 그죠? RDB. 네네. RDB 가서 확 쓸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점, 네. 뭐 30년이 지난 이 시점 AI 시대 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그래프 DB가 네. 90년대 후반서부터 RDB 이런 것처럼 네. 그래프 DB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세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메인프레임에서 다운사이징해서 유닉스 머신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큰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예전에 RDBMS OLTP 기준에 뭐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RDBMS 중심에서
그 올랩, 이 정보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컬럼 베이스 DW, 예, 뭐 사이베이스 같은 컬럼 베이스의 뭐 DB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갔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는 것도 결국은 뭐 오라클이든 사이베이스든 이런 RDBMS 중심으로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 나오면서 뭐 레이크니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분석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여태까지 했다 그러면 그렇죠. 그걸 갖다가 결국은 AI라는 게 많이 발전을 했고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얘네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기존의 RDBMS 형태보다는 좀 더 그 사람도 AI도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DB로 구성해주면 또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예. 또 이게 또 직관적이기도 하고 네. 이러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프DB가 좀 더 많이 그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네,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에이전틱 유니파이드 메타라고 저희는 명명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정형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다음 비정형 반영에 대한 메타데이터 이 부분이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걸 딱 하나에서 다 수집을 하고 관련된 카탈로그 정보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카탈로그라는 게 메타데이터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분류라든가 아니면 뭐 리니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아우러지는 이런 카탈로그 정보를 다 모아서 얘를 가지고 AI를 이용해서 이걸 좀 더 통폐합하고 얘를 갖다가 데이터 맵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면 네네네. 이 어떤 에이전트가 오든 간에 이걸 찾아갈 수 있는 네. 그런 데이터를 그 피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기 뭐야 이 AI 자동화시키는 3번 AI 네, 기반 네. 관계 의미 생성. 네. 저걸 지금은 현재 사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걸 AI가 그때 정형 데이터 뭐 저런 식으로 네네. 메타샵에서 했듯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큰 저 뭐야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빨리 단축시키고 더 뭐야 그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뭐 벡터DB니 라그니 특정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네. 저희는 전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특정 목적에 쓸 수 있게 네. 피딩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 오케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요즘 또 한참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개인정보라든가 민감정보 같은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식별을 해서 태깅을 달아가지고 AI 에이전트나 이런 데 피딩을 할 때 그 정보도 같이 준다 그러면 좀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지금 레이어가 3개 네. 레이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맨 밑에 맥락 지도 생성, 네. 데이터 맵 레이어, 그다음에 네. 시그널 레이어, 네. 내비션 레이어. 네. 이거 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데이터 맵 레이어는 말 네. 그대로 데이터 맥락 지도를 생성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지도를 만들었으면은 이 지도를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활용할 때 있어서 목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활용할 거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시그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나는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을 상담하고 싶은데 이 고객이 이탈 대상이다. 오케이. 이런 정보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의도가 들어가겠네. 그렇죠. 의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그널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레이어는 그걸 이제 실제로 표현해주는 오케이. 지시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에이전트하고 연동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에이전트가 붙든 거기에다가 이걸 피딩을 해줄 수 있는 이 정도까지를 갖다 저희 관리를 하게 되면은 AI 에이전트들이 잘 네.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그 올해 나오는 예, 올 가을에 지금 가을. 런칭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크게 4개의 관점에서 이제 가치를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적인 면, 속도적인 면, 비용적인 면, 그다음에 정확도 면에서 시간하고 그러니까 소요 시간은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다만 응답 속도를 빨라지고 정확도도 향상되고 네. 이 4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에이전트 개발 및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네. 저건 왜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데이터 맥락 지도를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 이 목적에 맞는 부분을 시그널 레이어에서 같이 생성을 해주면 네네. 그 부분은 바로 연동이 되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
앵커는 이런 AI 에이전트 쪽의 전문 기업들하고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하시겠네요.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새도 많이 이제 그런 것이 연락이 많이 네, 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뭐 유명한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네. 최근에 뭐 MOU도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쟁보다는 이제 동반 협력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쪽을 지금 저희가 네. 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우리가 이제 그래프DB 하면 네. 대표적인 게 네오4j잖아요. 네네네. 궁금한 게 네. 이 네오4j에 뭐 그래프DB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네네네. 왜 지금 현재 네오4j가 네. 제일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는 현재 이유는 뭡니까? 일단 뭐 시작이 좀 빨랐고요. 아.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네오4j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뭐 유틸리티, 뭐 이런 개발자를 위한 것들이 잘 돼 있고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오픈소스 뭐 그 그래프DB라든가 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계도 있고 제약상들이 기능적인 제약상이라든가 이것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오4j가 기능적인 면이나 안정성이나 편의성 면에서는 좀 유리하긴 해서 네. 다만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아마 조만간 오픈소스 그래프DB라든가 여기서 많이 따라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오라클 RDB도 네. 뭐 하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또 비슷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상용화된 것 중에 뭐 맹그래프 같은 이런 네네. 것도 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오4j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지금 앵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에이전틱 유니파이드 메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AI 레인 데이터에 대한 전체 거버넌스를 하는 방법론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든 네. 이런 것이 점점 고도화되면 네. 고도화될수록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꼭 어떤 특정한 그 그래프DB만 선택하지 않더라도 네네.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을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향하고 있는 게 AI 레디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네네.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용자나 아니면은 개발자들을 위한 또 도구들을 같이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앵커 입장에서는 이런 에이전트 각 분야별로 네. 그런 에이전트 전문 기업들이 네네. 많이 나올수록 네. 또 사업 기회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해 가는 네. 거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기반 위에서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움직일 수 있게 네. 서포트를 계속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많이 배우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질문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답변했고요. 여러분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네. 여러분들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피드백 설문에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굴장님은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좀 이름을 기억해서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영진님은 올 가을에 이제 나올 에이전틱 유니파이드 메타 이런 것을 기업에서 도입을 하려면 기업에서 어떤 준비를 사전에 진행하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에이전틱 유니파이드 메타는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그게 좀 부실하다 그러면 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해 놓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데이터에 대한 구조와 기본적인 값, 정형 데이터 중심이긴 하지만 그게 먼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반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하는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앞에 부분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 부분들을 갖다 가져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일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를 하셨는데 데이터 거버넌스를 좀 더 풀어서 네. 이런 것 해야 된다. 말씀한다면.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거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체계가 먼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데이터 관리 우리 기업은 데이터를 어떤 원칙으로 어떤 조직이 어떤 그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먼저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시스템화 안 돼 있으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스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표준 관리, 데이터 모델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 이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데이터에 대한 구조와 데이터에 대한 값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희주님, 그래프DB가 RDBMS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병행해서 운영해야 하나요? 병행해서 운영하면 동일 정보에 대한 동기화는 어떻게 될까요? 저 부분들은 이제 대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RDBMS는 RDBMS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기존의 어떤 사업들이라든가 어떤 그 온라인성, OLTP성 업무들은 RDBMS 계속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래프DB를 얘기하는 거는 AI 시대에 이 그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 동기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NRT, 니어 리얼 타임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인 동기화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희영님, 데이터 계보 추적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대신에 핵심 경로만 추적할 경우에 어떤 조건에서 추적 생략이 허용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저 부분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룰 베이스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추적을 할 때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게 이제 핵심만 이제 이게 정확한 걸 추적하면 참 좋겠지만은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적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버리는 그런 조건들은 그 기업마다 다 천차만별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제조업이면은 그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유통이면 유통, 서비스면 서비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라미터가 어떤 경우에는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네. 3,000개 중에서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풀이 차면은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는. 근데 이제 주기적으로 그걸 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게 맞나라고 네. 해가지고 네. 그렇게 기준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이 명확하진 않다. 하지만 기업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남진님,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가 AI ROI에 어떻게 직접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일단 데이터 거버넌스 강화는 AI 거버넌스의 기초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거버넌스가 불명확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결국 AI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어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라든가 정확도라든가 네. 뭐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장현님, 단순한 2차원 형태의 표준 단어 사전을 향후 AI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맥락 지도로 매끄럽게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 구축 단계에서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관계성, 속성적인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분들은 이제 모델링 할 때 보통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 관계를 연결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관계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십 타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타입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도 단순한 그냥 1대1, 1대_n 이 관계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관계들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업무 도메인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DB 모델링에 대한 그 기본적인 스킬이 있어야지만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그래프DB에서는 그 관계에 대한 다양한 그게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속성상. 배성민님은 AI 에이전트가 기업 데이터를 탐색할 때 온톨로지의 기반 구조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저 부분은 각각을 활용한다는 의미이신지 제가 볼 때는 온톨로지 만들 때 네네. 그 온톨로지 새롭게 만든다면 온톨로지 안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카탈로그나 메타데이터가 이 안에 온톨로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가지고 좀 제가 질문이 이해가 안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온톨로지 기반의 구조로 데이터 탐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와 어떻게 통합을 했냐? 이건 당연히 통합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안 그렇다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랑 카탈로그를 관리하는 기반 위에서 온톨로지를 적용해서 실제로 데이터 맥락 지도를 만들고 걔를 갖다가 탐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주님은 그 생성한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유효성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래프 모델링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그래프 모델링이 이거 잘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평가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 부분들은 이제 그 처음에 저 그래프 DB 구성할 때 첫 번째 그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항로 최적화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부정수급 방지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탈 방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목적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모델링이 최적화된 그 그래프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유효성이라 그러면 유효성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효율성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효성은 당연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앞에서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데이터에 대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그 구성을 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황승환님은 데이터 맥락 지도를 구축한 이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비즈니스와 데이터를 그래프DB의 적시에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 중심이라 그러면 비정형 데이터도 그때그때 카탈로그라든가 거기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재구성할 때 그 데이터 맥락 지도를 재구성을 하게 되겠죠. 재구축을 하게 될 거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그 AI 에이전트에 피딩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민수님은 온톨로지 기반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뭐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요구되는 솔루션과 인프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데 일반적인 온톨로지 기반으로 그래프DB 뭐 프로젝트 할 때 네네. 그 어떤 부분에 보통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큰 단위로 한번 쪼개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은 그 그래프 DBMS에 대한 가격이 있을 거고요. 예산이, 네. 그 DBMS가 탑재가 돼야 되는 물리적인 서버든 그 클라우드든 인프라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데이터를 적재를 해가지고 어떤 그 에이전트에다가 연결하는 것까지 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대한 것들 다 준비가 돼야 될 거고 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래프DB는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근데 그래프DB가 뭐 비싼 네오포즈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픈소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네. 그 목적이 좀 더 그 정말 중요하고 빨라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뭐 검증돼야 되고 이런 거라면은 네. 오픈소스 그래프DB를 쓰기엔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혜숙님은 기존 ER 모델링에서 데이터 맥락 지도를 도입 시 이원화 운영 방안과 데이터 맥락 지도로 통일화 운영 방안이 궁금한데요. 각 운영 방안에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점이라든지. 일단 기존 ER 모델링만으로는 데이터 맥락 지도를 그 구축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AI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최적의 답안을 내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ER 모델링만 가지고는 데이터 맥락 지도를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아마 그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그 메타데이터도 같이 모아가지고 구성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성주님, 위험평가 모델링을 통해서 코드베이스 구성 요소를 지식 그래프로 모델링해 잠재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할 수가 있는지요? 식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계속 그 변화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상영님, 데이터 사일로가 존재하는 조직에서 디지털 맥락 지도를 구축할 때 현실적인 시작 방법과 기존 데이터 관리 체계와 충돌 없이 확장하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그 존재한 조직이 있으면 사실 안 되지만은 현실이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클로닝 해가지고 그걸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제일 좀 더 좀 무식하지만 제일 네.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용성님, 설명해 주셨던 그래프 기반 지식 그래프는 향후 에이전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 저하나 정확도 감소 같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요? 이 부분들은 에이전트 수가 증가하면 인프라를 확장해야 되겠죠. 네. 클라우드에서 어떤 뭐 스케일업을 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래픽이라든가 이걸 보고 거기에 적당하게 뭐 인프라 갖다가 확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구루장님 오늘 질문한 분 중에서 두 분 좀 이렇게 힘나신 분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어요? 아까 질문 뭐 좋은 질문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질문은 이제 그 이희준님하고 네. 이장현님 네. 두 분이 좀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자, 이희주, 이장현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저희가 추첨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희주, 이장현. 네. 자, 여러분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상담이나 POC 또 자료 요청 같은 건 설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루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마쳐볼까요? 네. AI 시대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사실 제일 타격을 받는 건 저희 개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그 AI 코딩을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를 갖다 적용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1.5개월 한 명이서 걸리던 게 한 명이 2주 이내에 끝나는 네.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AI 코딩 참 좋은데요. 바이브 코딩 좋고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코딩 좋은데 개발자분들은 최소 3년차 미만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거기에 의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실제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 준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한 디버깅이라든가 아니면 수정, 보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만드는지를 모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기술적인 스킬업을 한 다음에 그런 걸 활용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메인에 대한 거라든지. 네, 맞습니다. Y의 부분은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네. 구조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도메인도 이해하고 네. 한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해주는 대로 시킨 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코더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뭐 AI도 되면 이제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건데 네. 이게 AI가 가장 지금 보면 가장 빨리 적용돼가지고 가장 확산되는 분야가 뭐 개발 쪽, 네, 또 제가 보면 IT 서비스 쪽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될 것 같잖아요. 네네네. IT 쪽에 전반적인 IT 분야, IT라는 게 데이터가 네. 데이터 쪽에서 보면 굉장히 다 잘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미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전처리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IT 서비스를 하는 뭐 기업이긴 하지만 네. 데이터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AI 레디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AI 서비스 레디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까지도 확장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김성애 레이터는요 또 6월달에 여러분들 또 3회차 또 뵙겠고요. 자, 그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